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36번째 이야기. 나는 후이 대접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더 머뭇거려선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삐를 놓지 않고 원소군을 총공격해야 합니다. 저를 선봉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원소군을 잘 알고 있는 두 분께서 나서 주시니 매우 기쁘오. 두 분께 군사를 내어주겠소. 장압과 고람을 앞세운 조조군의 기습에 원소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원소가 있는 본진을 쳐야 합니다. 좋은 방책이라도 있소. 적의 군사력을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군사를 잃은 원소가 남은 군사들을 분산시킬 리 없지 않소? 군사를 셋으로 나눈 후에 원소의 퇴로를 끊을 것이라는 소문을 흘리면 원소도 군사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그때 원소의 본진을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원소는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여양과 산조, 업도로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조조군과의 싸움으로 많은 군사를 잃은 원소의 본진은 군사들이 나뉘자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조조군이 일시에 여러 곳에서 달려들자 원소군의 본진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런 조조군의 공격에 원소는 갑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서둘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왕과 허조 등의 장수가 원소의 뒤를 추격했지만 황하 유역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70만 대군으로 황하를 건너왔던 원소는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다시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첩자의 편지를 태워버린 조조.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원소군은 많은 식량과 금은 보화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조조의 부하 중 하나가 문서들이 잔뜩 들어있는 괴짝을 발견했는데 원소가 사용했던 문서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의 군사들과 내통한 비밀 문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조조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신들을 통해 원소와 내통한 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그 밀서들을 근거로 영모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서한들은 모두 태워버리도록 하라. 나도 원소의 세력이 강할 때에는 마음의 동요가 있었다. 하물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겠는가? 역시 우리 주공은 대인이로구나. 신하들은 다시 한번 조조의 마음 씀씀이에 감탄했습니다. 원소의 진영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데려왔습니다. 아니, 자네는 저수 아닌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비록 우리 군사들이 패에 모두 달아났지만 나는 그대에게 항복하지 않겠다. 어서 내 목을 베어라. 조조는 저수를 후하게 대접하여 자신의 곁에 두려고 했지만 저수는 틈을 엿보아 몰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군사들에게 붙들려 다시 조조 앞에 끌려왔습니다. 내가 그대를 섭섭지 않게 대했는데 어찌 몰래 달아난 것이냐? 나는 그대에게 후히 대접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대의 소원대로 해주지. 당장 이 자의 목을 베도록 하라.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구나. 저수의 시신을 거두어 성대히 장례를 치러 주어라. 싸움에서 연달아 승리한 조조는 원소의 뒤를 추격해 그의 본거지인 기주까지 진격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울고 있더냐? 이번 전쟁에서 형제와 친척을 잃은 군사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공께서 전풍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작 전풍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원소의 장수 공기는 원소가 기주로 돌아가면 전풍을 크게 쓰려 한다고 짐작하고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전풍은 이번 싸움에서 진 원인은 주공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떠들어대고 있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원소는 울분이 치밀어 옥에 갇혀있는 전풍에게 칼 한 자루를 보냈습니다. 칼을 가지고 온 사신이 전했다. 주공께서 죄인에게 검을 내리셨습니다. 섬길 주인을 잘못 택하였구나. 전풍의 죽음은 그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원소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원소는 기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병조를 다스리는 원소의 조카 고관이 원소를 돕기 위해 군사 5만을 이끌고 기주성에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맏아들 원담 역시 청주에서 군사 5만을 이끌고 왔습니다. 둘째 원희 또한 6만 대군과 함께 기주로 들어오자 기주성은 원소를 돕기 위해 모인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조군은 원소를 쫓아 하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백성을 괴롭히거나 노략질을 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조조를 칭송하며 자진해서 군령과 마초를 조조군에게 바쳤습니다. 얼마 후 원소가 대군을 몰아 창정에 이르자 조조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원소군과 맞섰습니다. 조조의 군사들과 원소의 군사들은 서로 얽혀 일대 혼전을 벌였습니다. 한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군은 수적으로 분리하여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는 절대 원소군을 이길 수가 없겠소.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어떤 계책이요? 말해보시오. 군사들 중 날랜자들만 뽑아 10군데로 나누어 매복시킨 후 나머지 군사를 황하 강변까지 후퇴시켜 원소군을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그 후에는 아군은 강에 의해 퇴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원소군과 싸울 것입니다. 그날 밤 조조는 원소군의 진영으로 기습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전략적인 후퇴를 하게 됩니다. 적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모두 황하에 가라앉혀 버려라. 등 뒤에는 황하가 흐르고 있다. 어차피 도망칠 수 없으니 모든 군사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로 원소군을 쳐 없애라. 조조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필사적으로 원소군과 싸웠고 원소군은 조조군의 맹렬한 기세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조군의 거친 공격에 사기가 떨어진 원소군은 오히려 후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후퇴를 하는 원소를 매복하고 있던 하후영, 약진과 우금의 군사들이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우금은 곧 원소의 앞을 막아섰으며 뒤이어 이전과 서왕도 달려왔습니다. 원소 부자는 간신히 공격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타난 조음과 하후돈의 군사들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는 원소. 그러한 목숨을 내걸고 덤벼드는 원소군의 기세에 조음과 하후돈이 주춤거리는 사이 원소는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허도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유비가 연암에서 유벽, 공도와 손잡고 군사를 몰아 허도로 진격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유비가 허도로. 조조는 유비가 허도를 치려 한다는 순욱의 급보를 받고는 곧 군사를 이끌고 연암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유비는 진지를 세운 뒤 군사를 나누어 관우, 장비에게 각각 한 무리씩의 군사를 주어 지키게 한 후 자신은 조자룡과 함께 싸우러 나갔습니다. 나는 황제 폐하의 밀조를 받아 너를 처치하러 왔다. 폐하께서 어찌하여 너 같은 역신에게 밀조를 내리신단 말이냐? 폐하께서 내리신 밀조라면 여기에 있다. 어디서 감히 조정의 조서를 사칭하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여기 허저가 간다. 유비는 목을 내놓아라. 이 조자룡이 너를 상대해 주마. 워낙 뛰어난 장수들이라 허저와 조자룡의 싸움은 30여 합을 겨뤄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싸움을 지켜보던 관우와 장비가 양쪽에서 군사를 몰아칠 풍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유비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먼 길을 달려와 지친 조조군은 오르지 않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조군의 완패였습니다. 조조는 멀찌감치 물러나서야 겨우 군사들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먼 길을 오느라 지친 조조군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유비군은 다시 싸움을 겁니다. 그러나 유비군의 자극에도 조조군은 진영 안에 틀어박힌 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급보입니다. 연암에서 이곳으로 군량을 싣고 오던 공도 장군이 조조의 매복군에 포위되어 위급하다고 합니다. 장비, 너는 당장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공도공을 돕도록 해라. 적장 하후돈이 지금 연암성을 공격하고 있다 합니다. 연암성을 빼앗긴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닙니까? 맞다.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는다면 자칫하다간 돌아갈 곳마저 잃게 된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달려가 연암성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우도 연암성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이끌고 유비 진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후돈이 연암성을 빼앗았으며 관우와 장비는 매복해 있던 조조군에게 포위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밤 유비는 북을 울려 진영에 군사들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조심스럽게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매복을 하고 있던 조조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조조 휘하의 맹장 3명이 한꺼번에 덤벼들자 제 아무리 조저룡이라 해도 싸우기에 벅찼습니다. 결국 유비는 홀로 칼을 빼들고 앞길을 열었습니다. 유비는 유벽 일행이 무사한 것을 보자 매우 반가웠습니다. 유벽의 일행 속에는 유비의 두 부인과 일족도 있어 그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하구돈을 당할 수 없어 연암성을 버리고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때마침 관원장이 조조군의 추격을 물리쳐주지 않았던들 무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운장은 지금 어디 있소이까? 그 후로 저희와 헤어져 현재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관원장을 찾는 일은 그 후라도 늦지 않습니다. 유비는 유벽의 말이 옳다고 여겨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고람과 장압이 이끄는 조조군의 유비의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천여 명의 군사로 장압과 고람이 이끄는 조조군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유비의 군사들은 싸우다 죽기로 작정하고 맹렬하게 조조군을 향해 돌진해 갔습니다. 그때 바람같이 나타난 조자룡이 고람을 단칼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주공께서는 피해 계십시오. 제가 혈로를 뚫겠습니다. 고람의 군사가 달아나자 이번에는 장압의 군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조자룡과 장압은 맹렬한 기세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장압은 조자룡을 당해내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으며 조자룡은 도망가는 장압군을 닥치는 대로 베었습니다. 이때 관우가 나타나게 되고 관우와 조자룡이 앞뒤로 몰아치자 장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달아났습니다. 한편 장비는 공도를 구하러 갔다가 공도가 하우현의 손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하우현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악진이 이끄는 조조군의 매복에 걸려들어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자 악진군은 겁에 질려 포위를 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관우는 악진군이 후퇴하자 더 이상 쫓지 않고 장비와 함께 유비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비는 장비의 무사함을 기뻐하였으며 다른 장수들과 함께 조조군을 막아낼 계책을 의논하였습니다. 조조가 직접 대군을 몰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사는 천여 명에 불과해 조조와 정면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험한 산세를 이용해 싸우면서 후퇴해야 합니다. 손권공은 내 가족들을 데리고 먼저 출발해주게. 나는 조조와 맞서 싸우다가 기회를 보아 뒤를 따르겠네. 유비는 관우, 장비 조자룡과 함께 병사들을 이끌고 험한 산세를 이용해 조조의 대군과 맞서며 조금씩 뒤로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던 유비는 날이 어두워질 때쯤 조조군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강의 진영을 세우고 군사를 쉬게 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가 있습니다. 형주는 물자가 넉넉한 데다 10만 정병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표와 주공은 같은 한실의 종친이니 그곳에 잠시 의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데 유표가 과연 나를 받아주겠소? 제가 미리 가서 유표를 설득해 놓을 테니 주공께서는 심려치 마십시오. 송건은 유비 일행과 헤어져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형주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유비공은 나와 같은 한실의 종친이요. 내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유공을 돕겠소? 전부터 만나고 싶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나를 찾아주니 기쁘기 그지없구려. 송건은 이 소식을 유비에게 전하고자 쉴 새 없이 말을 달렸습니다. 유비는 송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일행과 함께 형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비는 형주의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형주의 유표에게 갔다고 어서 군사를 돌려 형주로 가자. 장수들은 준비하라. 하북의 원소를 놔둔 채 형주를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은 허도로 돌아가 군사들을 쉬게 하여 힘을 모은 후 원소를 친 다음 다시 형주를 치시면 될 것입니다. 정욱의 말이 옳다. 허도로 돌아가자. 조조는 허도로 가던 중 자신의 고향 폐연에 들렀습니다. 10수년 만에 찾는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한나라의 승상이 된 조조를 진심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듭된 전쟁으로 마을에서 젊은 남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만백성을 위해 폐연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뜻을 같이 한 고향의 장정들은
거의 다 전사하여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구나.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다. 나는 장정들의 어버이와 가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 조조가 전사자의 가족에게 눈과 밭을 내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포고문을 공포하자 태연의 백성들은 모두 고마워하였습니다. 다시 행군을 시작한 조조군의 머리 위로 탐스러운 눈송이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쌓여 진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조조의 마음은 훈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도에서 힘을 모은 조조군이 다시 하북으로 향해 오고 있다는 급보가 도착하자 원소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으니 대신 소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조조를 쓰러뜨리겠습니다. 상이 너라면 믿을 수 있다. 가서 원씨의 힘을 보여주도록 해라. 원상을 출진시킨 원소는 아들 원담, 원희와 조카 고간에게도 각각 편지를 보내 원상과 함께 조조를 막도록 했습니다. 원상이 여항에 도착하니 장료가 이끄는 조조의 선봉군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원상은 공명심에 불타 응원군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바로 장료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공공, 이름명, 마음심, 공명심이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라는 마음입니다. 원상이 호기롭게 덤벼들었지만 장료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원상은 겨우 두세 앞을 겨루고는 머리가 어지러워져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료가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니 기세가 꺾인 원상군은 조조군에게 무참히 베이며 기주성으로 도망쳤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나갔던 원상이 조조군에 쫓겨 간신히 도망오자 원소는 분을 이기지 못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관도 전투 이후 얻은 지병이 도진 것입니다. 원소는 자신의 수명이 다했음을 깨닫고 신배, 봉기, 유부인 등을 불렀습니다. 이때 원소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 명문가의 후예로 하북의 100만 정병을 거들었던 영웅 원소는 이렇듯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길고 긴 결자는 조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조조의 뛰어난 지모와 결단력이 7만의 병력으로 70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관도 싸움은 조조에게 있어서는 기적적인 승리이며 중원의 1인자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7번째 이야기. 뭐야, 원상이 후계자가 됐단 말이냐로 이어집니다.